자, 2019학년도 1학년 은행고등학교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송수쌤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우왕! 자, 20번 학습지 들어가기 전에 19번 남은 거 해결하고 가야겠죠? 자, 오늘은 달달하니 빗소리. 너무 시끄러운가? 백색 소음이 그렇게 집중력이 좋대, 얘들아. 그래서 19번 남은 거랑 20번까지 해결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요 교과서 133부터 137페이지까지의 내용, 학습지 19번에 있는 내용과 20번, 14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20번 외람과 호런 내용까지 요 11번 영상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빡시네요, 역시. 자, 그러면 우선은 19번 남은 거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5번, 사림이 성장하여 정치 기반을 장악하다 보시면 될 거고요. 이쪽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은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초기 정치와 제도사까지 공부한 거야. 자, 그러면 중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게요.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지배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우리 조선사 개관에서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조선사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힘을 썼던 거 바로 훈구 세력입니다.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죠. 누가 등용했었지? 그건 기억할 텐데. 누구? 성종 때였죠.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사림 세력입니다. 사림은 정몽주의 학풍을 계승한 정몽주의 제자예요. 정몽주의 제자.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계승했었던 애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요 중소지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주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땅을 갖고는 있으나 대농장으로 키우거나 대지주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굴는 그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완전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지주로서 작은 땅 하나 갖고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는 공부하는 애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에, 각 시골에 살고 있던 향촌자치를 주장하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또 왕도 정치라 해서 왕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를 강조했던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몽주의 후예들이라서 그런 건지 성리학을 엄청 깊이 있게 공부한 애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완전 배척합니다. 다른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문난적이라고 몰려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림 세력이 어떻게 전개에 나오게 됐는지 기억나시죠? 성종 때 김종직을 등용하면서 요 김숙자의 제자였던 김종직을 등용하면서 3사의 언관직에 배치가 됐고요. 이 언론 기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훈국각이 왕가기를 겁나 시전했죠. 그래서 적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런 살림들을 밟으려고 했던 게 밟아서 일어났던 게 바로 화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사림이 밟히는 거랬어요. 훈구나 외척들에게. 4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그렇지.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였죠? 자, 무호사와 갑자사화는 어느 왕 때 일어난 거였죠? 연산군 때였어. 맞아.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아이고 잘한다. 다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성종 때 훈구 세력 견제를 위해서 대거 등용했던 요 살인들이 3사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3사가 무지무지 중요한 자리가 돼요. 이 3사에서 엄청나게 훈구를 까고 또 왕도 까고 하다 보니까 왕도, 훈구도 얘네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성종의 아들 연산군 때요. 무호사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1948년이라고 써있는데 잘못된 거야. 1548년으로 고쳐주세요. 미안해. 154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돼요. 연산군이 사림을 탄압했고요. 또 훈구 세력이 특히 이때 김종직이 썼었던 조의제문이라는 책을 문제 삼아 사림을 축출합니다. 조의제문은 그 연산군의 할아버지였던 세조를 까는
조상이었던 세조를 까는 책이었고요. 요 내용, 요 사화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살인이 무지하게 쫓겨났겠죠. 자, 그런데 이 살인이 다 쫓겨나고 나서 남은 살인들이 이 갑자사화 때 대거 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사화 때는 살인만 쫓아낸 게 아니야. 어느 왕 때냐면 역시 연산군 때인데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였던 윤 씨가 폐비되고 또 사약을 받았던 걸 이유로 그 엄마를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살인과 훈구 세력들을 다 제거한 게 바로 갑자사화야. 자, 그러니까 이 갑자사화까지 일어나니까 훈구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어머, 살인 쫓아내줄 땐 너무 좋았어. 우리 말 잘 들어줘서. 그런데 우리까지 화를 입는 경우는 싫지. 그래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해? 바로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왕을 내쫓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반정이라 그랬어. 보통은 다음 왕의 이름을 딴다 그랬죠? 중종반정입니다. 이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기묘하다.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일어나게 됐냐면 이 중종이 사실은 그럼 왕이 될 수 없었던 건데 요 갑자사화 이후에 중종반정으로 겨우 왕이 된 거잖아. 근데 이 중종반정 누가 일으키냐면 사실 이 갑자사화 때 화를 입었던 훈구 애들이 한 거거든. 그래서 이 훈구들이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중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눈치를 어마무시하게 준 거야. 너 왜 내 말 안 듣니? 우리 말 들으라고 니를 왕을 시킨 거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한 거죠. 중종 빡쳤죠. 왜 내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나? 왕으로서 노릇을 하지 못하나? 해가지고 그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등용한 거냐면 조광조. 다시 말해 살인을 등용한 거야. 살인을.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했는데 아우 왕이 대놓고 나 훈구 좀 까줘 라고 등용했기 때문에 얘는 날개를 달았죠. 미친 듯이 훈구를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구를 깠는데 무엇보다 조광조는요 엄청난 성리학자야. 성리학에 의한 성리학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얘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리학적인 것에 뭔가 반하는 거라면 아무리 왕실이 걸려있는 문제라도 요거는 안 돼. 성리학적으로 다 고쳐놔야 돼. 그래서 당시에 기본적으로 현량과라는 걸 설치를 해서 내 친구들인 살인들을 우선 등용하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 왕실에서 왕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굿을 버리는 곳인데 이게 소격서라고. 도교 의식,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여기가. 왕실 제사. 그래서 왕실 제사를 지내는 요 소격서를 폐지해버려요. 성리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어머나, 세상에. 이쯤 되니까 왕실에서도 다 놀래지? 조광조 쟤 뭐야?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바로 부당한 공훈. 그러니까 훈구 세력이 받았었던 공훈을 삭제하려고 든 거예요. 이걸 위훈이라고도 말해. 가짜 공훈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부당한 공훈을 삭제하려고 시도까지 하니까 이 조광조는 자신이 실시했던 개혁 때문에 결국엔 사화로 쫓겨나게 된 거야. 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그 훈구 세력들과 외척 세력들이 일으킨 사화가 바로 기묘사화인데 이름부터 기묘하죠. 기묘년에 일어난 거긴 하지만 되게 기묘하게 했어요. 주초위왕이라고 나뭇잎에다 꿀로 쓴 글자를 써요. 그럼 밤사이에 벌레들이 그 꿀 부분만 갉아먹겠죠. 그래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만 남게 되는데 요게 뭐냐면 달리주자 요 초자를 플러스 하잖아. 그러면 합치면 조광조의 조씨가 돼요. 그래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그래서 조광조가 영모를 꾸민다고 모략을 만든 거야. 꾸민 거야. 일을 꾸민 거야. 그래서 왕이 이걸 보고 대경로를 해서 결국엔 조광조를 내치게 됩니다. 이게 기묘사화예요. 자, 여기에서 사림이 또 쫓겨나게 돼요. 또 쫓겨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싸움입니다. 외척 간의 싸움이었죠. 명종 내 외척, 인종 내 외척이 싸우다가 결국엔 명종 내 외척이 위너. 그래서 인종 내 외척 라인에 빌붙었던 살인들이 대거 쫓겨나게 된 게 을사사화였죠. 자, 요 얘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4대 사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권을
그렇게 해서 살인이 몇 번이나 쫓겨났었잖아. 그지? 지금 몇 번째야? 무호, 갑자, 기묘, 을사 4번이나 쫓아났다고? 자, 4번이나 살인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살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더니 어머 세상에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선조 때가 되면 살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훈구는 어느새 멸종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서원과 향약이라는 것 덕분이거든. 자, 여러분 학습지예요. 지금 아마 2번 사화까지 쓰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붕당의 형성을 쓸 차례인데 6번에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확산되다. 여기로 먼저 넘어갈게요. 이해가세요? 지금 학습지에 지금 5-2번까지 쓰셨을 거예요. 전체 표를 채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번 붕당의 형성이 아니라 6번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확산되다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 맞아서 그래. 자, 살인들이 집권을 하게 된 거야. 선조 때가 되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6번. 자, 이건 바로 서원과 향약 덕분이거든. 자, 먼저 서원 좀 볼게요. 서원 쓰시면 돼요. 서원은요. 기본적으로 유학자를 제사하고 성리학을 연구하는 곳이야. 기본적으로는 이런 곳인데 원래 학교예요. 누구의 학교냐면 사림의 학교야. 사림들의 학교.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사림이야. 제자들은 그럼 다 뭐가 되겠어? 사림이 되는 거예요. 사림대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서원이라는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데서 출발을 했고요. 사림의 정계 진출이나 뭐 요런 정계 진출로 인해서 서원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크게 확산이 되게 돼요. 그리고 국가도 사액서원이라 그래서 사액서원, 토지나 노비를 하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액서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서적도 지급이 되고요. 엄청난 혜택을 입으면서 전국적으로 서원이 무지하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사림들의 학교로서 굳건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향약은 뭐냐면 향촌의 자치규약입니다. 향촌의 자치규약이야. 향촌사회의 공동소집과 유교적 이념이 결합된 건데요. 요 향약을 누가 만들었냐? 사림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림이 만든 걸 사림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사림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지방에서의 백성의 지지를 많이 얻게 됩니다. 향촌민을 교화하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괄호 3번 붕당의 형성 좀 볼까요? 자, 선조 때 사림이 집권했어요. 선조 때. 그지? 자, 선조 때 집권한 사림은요. 척신정치 청산과 바로 이 이조전란 임명 문제로 신진사림과 기성사림으로 쪼개지게 돼. 자, 우선은 사림이 자기들끼리 정권 잡고 잘 지냈으면 참 좋았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지내지 못하고 둘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척신정치라는 거는 외척들이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애들, 기성사림이랑 새롭게 진출하게 된 애들, 신진사림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야. 더더군다나 요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이조전랑은 중요한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뭐 권력이 엄청나게 센 건 아니지만 얘네가 누구를 임명하냐면 3사에서 누가 이럴지를 임명하는 애들이 바로 이조전랑이야. 3사 기억나? 그래. 사림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잖아. 사림들이 무조건 일하는 기관이야. 여기가 3사가. 그럼 3사는 사림들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라서 여기에서 누가 일하는지를 임명하는 관직인 이조전랑이 무지하게 중요한 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거를 서인 애들이 그러니까 신진사림이 갔느냐 아니면은 기성사림이 갔느냐 이걸 갖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로 결국엔 쪼개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진사림은 바로 동인입니다. 동인. 자, 동인이었던 이 신진사림은요. 척신정치 청사를 주장했던 아주 깨끗한 걸 주장했던 애들이고요. 서경덕과 이황 그리고 조식의 한문을 계승했던 영남지역 사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경상도 생각하시면 돼요. 안동 지방. 그 다음에 기성사림 애들은요. 바로 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서인. 서쪽에 살고 있었던 애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래. 심의겸이라는 애들. 척신과의 협력을 허용했던 애들이고요. 이이나 성은의 학문을 계승했던 경기와 충청 집안 사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인과 동인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난리가 나요. 그래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진다까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조 때 여기까지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동인의 선생님이었던 이황과 서인의 선생님이었던 이이, 요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요. 조선의 성리학적인 연구가 심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의 동그라미 3번 부분, 이황과 이이 부분만 남겨놓은 채 19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19번 더 볼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 20번 넘어가자. 빠밤. 자, 20번입니다.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 부분이에요. 자, 먼저 1번.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적 안정과 실리를 취하다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 부분과 외란, 전개와 극복 과정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142부터 147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역시 교과서 읽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의 외교 정책의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다대 관계와 교린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대 교린 정책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대라는 건 큰 나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예요.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임금님 나라로 섬겼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과 일본, 주변에 있던 여진과 일본에게는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교린 정책을 펼쳐요. 자, 교린 정책이라는 건 이웃민자입니다. 이웃과 교류하듯이 지냈다라는 뜻이야. 우리 왜 이웃이랑 지낼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좋을 땐 진짜 잘 지내요. 떡도 갖다 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나쁠 때는요. 층간소음 갖다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4대 관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명가의 관계부터 한번 봅니다. 건국 초기에는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지만 태종, 이방원 이후에는요. 4대 외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신을 파견하게 되고요. 임금님 나라로 모시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조공이라는 걸 바치고요. 그러면 중국, 그러니까 명나라는 우리에게 남례라는 걸 줘야 돼요. 회사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보다요. 담례품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비싸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득입니다. 엄청 실리적인 외교예요, 이거. 그래서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기만 하면, 요 정도만 사용하면 우리가 받는 답례품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우린 솔직히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진짜 조선 전기의 4대는 진짜 우리가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 명나라한테 얻어온 거 일본에 팔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실제로 실리적인 외교였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자, 세종 때 여진 애들이 자꾸 우리 그 영토에 쳐들어와가지고 민가를 약탈해 가니까 4군 6진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진을 직접 정벌해서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이때 4군과 6진이라는 성을 쌓아서 우리 현재 한반도의 국경선이 확장되게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4군 6진을 설치하게 되면서 현재 한반도의 국경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진 애들이 우리한테 잘할 때는 우리도 되게 잘해줬어요. 뭐 귀하를 장려하기도 했고요. 뭐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여진과의 관계고요. 요 여진이 나중에 힘이 세져가지고 그때 문제지 뭐. 자, 일본과의 관계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일본은요. 계속해서 얘네들이 왜구라고 부르죠. 왜구. 일본 해적대들이 바다에서 날뛰면서 우리 민가 약탈하고 우리 못살게 굴고 이래가지고 세종 때 왜구들이 항상 여기
근거지였던 쓰시마, 지금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때입니다, 역시. 세종 너무 한 일 많지 않아? 문화적으로도 한 일 많고, 군사적으로도 한 일 많고. 그래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섬, 즉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이렇게 강경책으로 대응할 때도 있었지만 하도 얘네들이 계속 우리랑 교육하고 싶어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연포, 부산포, 제포라 그래서 세 개의 항구를 뭐 한시적으로 열어주기도 하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죠. 외란입니다. 그래서 외란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외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은 어떠했을까입니다. 배경부터 볼까요? 자, 외란 갑자기 왜 일어났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이 되게 약했어요. 국방력이 무지 약화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갖추고 있었던 그놈의 쥔간 체제가 조금 군사력을 좀 약화시킨 점이 있어요. 그 얘기도 이따가 조선 후기 가서 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때 더더군다나 우리는 약했는데 일본은 셌어요. 일본 왜 셌냐면 전국시대를 통일했거든.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애가. 자, 전국시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말 그대로 싸울 전자야. 전 국가가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전국이 이렇게 쪼개져서요. 얘네들이 막 지네들끼리 싸우는 시기입니다. 군벌 시대예요. 그걸 통일한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얘네들 거의 100년간은 매일매일 싸웠는데 얼마나 전투력이 상승했게요. 더더군다나 얘네 그때 뭐 썼냐면 요 조총이라 그래서 총을 쏘기 시작해. 개인용 화기. 그래서 이 조총을 진짜 잘 썼기 때문에 얘네들의 화력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일본은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그 싸우던 화기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년에 쳐들어와요. 1592년이고요. 1592년 일본이 침략해 왔는데 우후죽순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쑥쑥쑥쑥 올라가요. 조총을 쓰는 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개인 화기를. 특히 부산진, 동래성 함락하고요. 신립장군, 당시 조선의 최고 가는 장군이라고 알려졌던 그 신립장군도 충주 탕금대라는 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가 져요. 그래서 전멸합니다. 충주전투도 패배하고요. 아예 한양까지도 쉽게 함락이 돼요. 왕은 그럼 뭐를 했냐? 바로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의주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차하면 명으로 망명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명나라도 사실은 구원군을 보내줄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도 우리가 끈질기게 원군을 요청하자 결국 원군이 보내옵니다. 네. 특히 이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지고 있었던 걸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수군과 의병이에요. 자, 수군에서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누구?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남해 지역의 완전 해양 제어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당시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융진을 올라가고요. 얘네 배를 갖다가 얘네 섬나라잖아. 배 나름대로 되게 잘 만들어요. 배를 갖다가 요렇게 여기 수군들 다 쳐가면서 요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에다가 식량을 보급해 주려고 했었거든. 전라도에서 먹을 거 다 삥 뜯어가지고 한성 지역에서 식량을 보급해 주려고 그랬다고 육군한테. 육군 너네 최대한 빨리 가. 우리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순신이 막아버린 거야.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려고만 하면 얘가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육군도 힘을 잃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순신이 남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시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군과 육군이 병진 같이 올라가려고 했던 작전을 좌절시키고요.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사수하죠.
자, 의병 같은 경우는 향토지리에 알맞은 전술을 구사해서 적은 병력으로 왜군에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병사들을 말을 합니다. 얘네는 원래 관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군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의병으로 이때 당시 곽재우 장군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병도 활약을 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요, 전세가 역전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순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세히 알아보면 한참 걸리니까. 이순신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승을 거뒀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 같은 경우는 이런 하객직 전법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당시 후퇴하는 척하면서요, 일본의 군사,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 함선이 훨씬 더 많았거든. 이 열세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하객진 전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수군이 후퇴한다 더 밀어붙여라 해가지고 후퇴하는 척 해놓고서는 사실은 방향을 뿌잉 하고 돌려가지고 항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얘네를 감싸죠. 그래서 사방에서 삥용삥용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안에서 일본군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전법, 하객진 전법이라는 걸 활용했던 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군 특히 이순신의 활약이 돋보이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명나라에서도 연합군, 그러니까 명나라의 구원군이 오게 되면서 조명연합군은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요. 행주대첩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와, 그 유명한 행주 치마를 활용해서요. 그죠? 자, 행주대첩도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일본이 이게 아닌데 해서 휴전협상을 진행하게 되죠. 자, 그 사이 조선은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휴전협상 중 조선은 전열을 정비하는데, 자, 그 전에 계속해서 진관체제 재상방약 체제라 그래서 군사력이 굉장히 빨리빨리 뚫렸었잖아요. 그래서 훈련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요. 기존의 의무병제도 양인계병제가 아니라 의무병이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이에요. 모병한 겁니다. 모병. 그래서 얘는 월급을 주는 군인이고요. 이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키웁니다. 휴전 중에. 더더군다나 그 당시 지방군으로 소고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소고군이라는 걸 양성하기도 하죠. 소고군은 각 지방에 천민부터 양반까지 모든 계층의 신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아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시에 대비를 하게 되고요.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게 소고군입니다. 그래서 소고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조총을 제작해 보기도 하고 또 화포도 이때 개량을 해서 다음 전에 혹시라도 휴전이 결렬됐을 경우를 준비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휴전은 결국 결렬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거든. 그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재침해 왔거든. 정유년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대첩이 바로 이 시기야. 그래서 명량대첩 신에게는 아직까지 7척이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일본의 군사를 12척의 배로 크게 승리한 게 바로 명량대첩이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한 사람의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얘기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유재란 때 대표적으로 명량대첩이 있고요. 이 명량대첩 때 이제 돌아가는 애들한테 이제 노량의 전대 그 돌아가는 애들한테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순신이 죽게 되면서 결국엔 정유재란은 끝나지만 이순신 장군은 죽게 되죠. 자, 어쨌든 일본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까지 끝나면서 종결되게 돼요. 자, 결과를 좀 정리해 볼까요?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당연히 조선의 그 한반도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요. 또 인구도 엄청나게 죽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안,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한 그 대장, 토지대장입니다. 호패법처럼 인구대장인데요. 이런 토지대장과 인구대장도 소실되고요. 또 많은 문화재가 이때 소실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초반부 거가 다 불타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전주사고범만 살리게 되죠. 또 신분제도 엄청나게 동요하게 됩니다.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인구가 많이 죽게 되고 농민들이 많이 죽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 그 조선 조정에서 국가 그 세수 확보가 잘 안 되니까 공명첩이라는 거 만들어서 막 발표하거든. 이것 때문에 신분제가 동요해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1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 중에 죽어요. 그래서 그 정유재란이 끝나게 되거든.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라는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서로 무역을 하는 국교를 회복하게 되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줬던 명나라는 약화되고요. 이때를 틈타서 여진이 성장을 하네요. 세상에. 여진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진이 세우는 왕조, 즉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명청 교체기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의 모습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특히 신분제가 동요되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 공명첩 잠깐 볼게요. 자, 요거 문서예요. 근데 이름 쓰는 부분을 비워놓은 거야. 근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가선대부에 뭐 얘를 임명한다라고 해서 벼슬을 주는 첩이에요. 문서예요. 그런데 이 이름 비워놓은 벼슬 문서를 갖다가 당시에 돈을 내면은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 구청에다가 돈을 내면은 구청에서 이거를 갖다 발급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름 막 써줘. 그래서 일반 상민이었던 사람들도 벼슬을 막 갖게 되는 거죠. 신분제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나 다 벼슬을 하게 되고 아무나 다 양반을 하게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외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란이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광해군의 전후 복구 정책까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148에서 150페이지고요. 읽어보고서 강의 들으시면 더 도움되실 겁니다. 자, 먼저 강해군의 전후복구 정책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조에게는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히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애들은 바로 영창군, 임해군, 광해군 정도입니다. 사실 선조는, 왕비인 이인하고 박씨가 일찍 죽고요. 후궁에게서 임해군과 광해군 소실들을 봤어요. 그래서 후궁에서 보내드리려 해서 얘네들은 사실은 첩의 아들, 까지는 아닌데 서자라고 할 수 있죠. 서울까지는 아닌데 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사실은 왕위를 좀 물려주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비로 나중에 임목강우 김씨를 드려요. 그래서 임목강우 김씨에게서 영창이를 보죠. 그래서 영창이를 엄청나게 이뻐해서 얘를 사실은 세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 세자 그 임해군은 사실 폭군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세자로서 임명하진 않았고요. 광해를 세자로 급하게 임명을 해가지고 당시 임진왜란 시기를 나게 했거든. 그래서 그 광해를 버릴 수가 없었고 결국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진왜란 시기에 광해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바로 분조 활동이라고 해서 조선의 조정을 둘로 나눈 거죠. 아까 선조는 의주로 피난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당시에 18세 왕세자였던 광해군은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분조 활동을 합니다. 분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실제로 전쟁을 수습했던 건 광해군이었던 거죠. 이 분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게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전후복구를 하는데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어요. 전쟁 후 황폐하는 국토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광해라면 당연하겠죠. 더더군다나 얘는 분조 활동을 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전란에 휩싸였는지를 눈으로 보고 느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위하는 정책 같은 걸 많이 실시하게 되죠.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롭게 정비하고요. 그리고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자, 대동법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국가에다가 공납이라 그래서 토산물을 바치는 세금이 있었거든. 지역의 토산물을 납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또 양란 이후에 농민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 그런데 특산품을 어디서 또 구해? 그러다 보니까 방납이라 그래서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이 웃돈을 더 얹어달라느니 아니면 백성들을 무지하게 괴롭힌다느니 이렇게 해서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서게 되죠.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를 한 거야. 쌀이나 배, 돈, 우리가 구하기 굉장히 쉬운 물건들을 정부에다가 제출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대동법 실시 전까지는요, 집집마다 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조선의 백성이면 다 내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내? 그래서 토지에다 부과를 한 거야. 땅. 집집마다 이거 집마다 이거 다 걷는 것도 쉽지가 않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내라고 한 거예요. 기준을 바꾼 거야. 그래서 토지에 따라서, 토지 갖고 있는 그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옷감이나 돈으로 대신 내게 하면 정부가 그래도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까 공납을 한 거였는데 이 물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품 대금을 공인이라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공인은 이걸 갖다가 물품을 사갖고 물품을 따로 자기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서 정부에다가 바치죠. 자, 요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되게 합리적인 법안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광해군 때 경기도 실시하고 나서 전체 끝까지 황해도까지 실시하는데 딱 100년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야. 지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대부분의 지주들은 바로 지금 양반 관료겠죠? 그래서 관료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전체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광해군 때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시설도 무지하게 복구하는데 크게 노력하고 또 황폐화된 국토, 전란에 다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술서인 동의보감을 허준으로 하여금 편찬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자, 동의보감은 의서예요. 의서. 네, 한방 의서고요. 제일 중요한 정책을 한번 보자. 자, 나라가 방금까지 전쟁을 겪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명과 여진 세웠던 후금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는 원군을 요청했지. 그리고 이걸 의리상 원래 보내줘야 되는데 후금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괜히 후금을 우리가 적으로 돌렸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당시 그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게 되는 강홍 장군을 불러다가 난 지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원군은 파병할 셈이다. 자, 원군은 파병하되 정세를 보아서 후금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바로 항복을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아, 멋진 왕이죠. 그래서 강홍님이 예, 군부 바짝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봐도 후금이 이길 것 같을 때 바로 통수치고 항복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중립 외교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 광해군 때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정당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북인이었죠. 북인 정권을 까는 서인 정권이 광해군을 까내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서인이 광해군이 일으켰었던 이 중립외교를 무지하게 비판을 하면서 당시 선조의 그러니까 그 선조의 막둥이였던 영창대군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광해군은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도요, 인조에 의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인조가 말했잖아. 광해군이랑 이맹군 싫어했다고. 근데 광해군은 진짜 병적으로 싫어했거든. 그래서 광해군이 안 그래도 영창이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서인들이 너무 미웠겠죠. 그래서 화근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영창이를 죽여버려요. 이런 걸 갖다가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당시 영창대군의 엄마였던 임목대비는 서궁에 감금을 해버려. 유폐를 시켜버려요. 감금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폐모야.
그리고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낸 다음에 강화도 유배지에서 너무 가슴 아프네. 불을 태워서 죽여요. 익어서 죽어요. 그래서 살제, 동생을 살인한 죄라 그래서 배모살제의 죄와 중리배교의 죄를 물어서 결국 인조 반정을 당하게 됩니다. 네,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죠. 반정을 당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인주도로 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호란의 전개와 함전 좀 볼까요? 자, 결국엔 그래서 인조 정권이 수립이 되게 돼요. 그런데 광해군이 실시했었던 중립외교를 비판했는데 그 외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이라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이러자 후금이 빡치겠죠. 그래서 후군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쳐들어온 거 정묘 호란이라고 해요. 자, 당시 후금이 조선을 쳤습니다. 정묘호란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빠르게 전개가 되긴 했지만 당시 왕이 왕자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고 결국에는 이때는 조금 본때를 보여주려고만 해서 온 것 같아. 그래서 후금과 화해를 맺고요.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당연히 형은 이어진, 동생은 그렇죠. 조선이겠죠? 약간 고려시대의 금나라랑 많이 겹치죠? 자, 이렇게 형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요.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요. 힘이 더 세지게 돼요. 완전히 명을 멸망시켰거든. 자, 그래서 새롭게 전쟁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병자 호란인데요. 자,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다음에 기존의 형제관계 갖고는 안 된다.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사대관계죠.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때 당시 조정은요. 조정은요. 척화파, 그러니까 화해를 배척하는 아이들. 그래서 요거는 주전론하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차라리 싸우자라고 말하는 애들입니다. 척화파, 주전론, 그리고 주화파, 최명예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절대 못 이긴다 해서 화해를 주장하는 애들 주화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주화파와 주전론으로 대립을 하다가 주전론이 우세를 하게 되면서 청의 요구를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인조는요, 당시 강화도를 가려고 했어. 그래서 아들들은 강화도로 보내놨는데 왕이 조금 늦어서 남한산성까지밖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항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청나라에 의해서 고립되게 되는데 남한산성이잖아요, 산성. 여기 산이에요. 산 위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 50일 정도 버티다가 결국엔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매우 굴욕적으로요. 남한산성에서 맨발로 나와서요. 당시에 삼전도라 그래서 남한산성 밑에 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요 삼전도에 그 청태종이 이제 앉아 있으면 거기까지 예를 다하라고 했어. 그래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의라 그래서 300구고두례라는 걸 실시하게 만든 거야. 근데 여기 계단 보이니? 걸어오면서 여기부터 찌기 시작했어. 3번 절하고 9번 찌는 거야. 한 걸음 걸으면 3번 절하고 9번 절하고 찌고 한 번 걸으면 3번 절하고 9번 찌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마가 찢어져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돼요. 이걸 갖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와 결국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청나라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두 아들을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청나라의 4대학이 시작하는데 자, 요 시기 이후부터 일본과 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교과서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고요. 역시 읽고 나서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국교가 회복되게 돼요. 당시 에도 막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국교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자, 에도 막부는 이때 뭘 요청하냐면요. 조선의 통신사, 사절단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이때부터 파견되기 시작하게 되죠. 외교 사절 및 문화 전판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 조선통신사를 국빈으로 예우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발전한 문화라고 생각해서 조선통신사 오는 날은 막 온 일본인들이 나와서 막 구경하고 그랬대요. 퍼레이드라고 멋지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당시 발전된 문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조선통신사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토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독도 문제입니다. 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막 침범해 오자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요. 일본에 가서 조선 영토임을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록 때문에 조선의 땅이었구나라는 걸 역사적 연원으로 확인하게 해주죠. 19세기 말부터 울릉도로 독도의 사람들 다 이주할 것을 장려하게 되면서 독도는 울릉도가 관할하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도 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당시 인조 때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자였던 소현세자 그리고 같이 잡혀갔던 복림대군이 나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조선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요. 당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으면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인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발전된 문물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인조가 빡이 치죠. 빡쳐가지고 그때 벼루를 던져서 그 벼루 맞고 결국 소현세자가 해가다 죽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왕에 오른 게 바로 효종입니다. 그러니까 효종은요. 청에 대한 수치심 이게 너무너무 미칠 것 같은 거야. 우리 형과 우리 아빠를 이제 굴욕적으로 만들었었던 그 청나라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는 북벌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북벌 운동 청에 대한 수치심을 싣고 청을 정벌하자는 주장이고요. 효종 때 성시열과 같은 서인 중심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만들었었던 군인을 갖다가요. 청나라의 뼛속 깊이 복수심을 간직했던 이 효종이 이 북벌운동을 통해서 만든 군인을 갖다가 뭘 하냐면 청나라를 도와줘요. 당시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해. 러시아랑 국경 문제로 싸우게 되거든.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하는데 우리에게 군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벌을 위해 만들었던 군대를 파견을 해요. 2번이나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나선이라고 하죠. 자, 누가 봐도 러시아죠. 자, 러시아를 우리말로 나선하고 불렀었는데 그때 그 나선을 2번이나 정벌하는데 우리 북벌군이 활용되게 돼요. 심지어 이겨요. 예, 이겨요. 그러니까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나선 정벌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랑 계속 교류를 하고 실상 북벌론까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자 오히려요. 오히려 북쪽을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북을 배우는 논의, 북을 배우자는 주장입니다. 북학론이 대두되게 되어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당시 실학자, 조선 후기에 실학자를 중심으로 하게 돼서 이들이 중상하파라고 하는데 실학은 조선 후기 가서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북학론이 대두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북벌론이랑 완전 반대겠죠. 자, 마지막으로 영토 문제입니다. 청나라하고도 영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백두산 정계비 건립건이야. 자, 백두산 정계비는요. 백두산 정계비는 정했다는 거야. 뭐를? 경계를 정한 비석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경계를 정한 거야. 여기부터 누구 땅, 여기부터 누구 땅 하고서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랑 우리랑 국경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땅이 누구 것이냐 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뭐냐면 백두산 정계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쪽으로는 도문강, 동쪽으로는 도문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우리는 이제 영토 의 경계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문강을 두만강으로 보느냐 토문강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국경이 여기까지다라고 본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
여기까지다 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로 나뉘어서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간도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간도 협약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찌되었든 청과의 관계에서 백두산 정계비까지 건립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보기로. 그래서 명, 여진, 일본부터 청과의 관계만 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앞부분에 19번의 뒤쪽 조선 중기의 정치까지 봤었죠. 그래서 19번과 20번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업 때 또 봐요. 안녕!